이리 오너라 이리 온. 예, 143회입니다. 저희 최강 이코노미스랑 저랑 둘이 있는데 2020 매크로 시리즈 저번에 퀀트 나갔고 오늘은 경제 환율 관련된 건데 제목은 R 이렇게 돼 있는데 R이 뭐의 약자예요? 예, 뭐 어차피 R이 레스트, 제일 앞에 R이 레스트고 두 번째 R이 리커버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셔널 익스버던스라고 그 이성적 과열. 예. 뭐 이런 표현한 거 보니까 나쁘게 안 보시는 거네. 이성적 과열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엔드를 붙인 이유가 RRR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휴식하고 회복은 2020년에 빨리 이제 나타날 건데 그 마지막에 이성적 과열이라는 거는 내년 후반기 아니면 내후년 초반기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시간 텀을 두기 위해서 엔드를 넣어놨고요. 그래요. 먼저 좀 광범위하니까 좀 예. 제가 오늘 궁금한 거는 전 아까도 말했지만 이 뒤에 리스크 팩터 파트 3가 좀 궁금한 편이고. 예. 내년을 특히 나쁘게들은 안 보는 것 같아요. 증시 보는 사람들은 그렇고 경제도 뭐 좀 슬로우하는 건 다 공감하지만 뭐 최악으로 간다 보진 않으니까. 대부분 경제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거는 올해가 그래도 바닥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겠다. 예, 윤쌤 임조입니다. 예, 이코노미스트 최광혁입니다. 예, 경제 파트의 오버뷰부터 해주십시오. IMF 전망이란 최근 뭐 IMF 전망이 지금 2019년이 3%를 해놨고 2020년이 3.4%를 전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쪽에 IMF 전망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컨센서스, 글로벌 IB 컨센서스를 보셔도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넣어놓은 이유가 중요한 거는 내년에 예상하는 거는 컨센서스든지 아니면 IMF든지 동일하게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고 내년은 이머징이 회복이 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받칠 것이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컨센서스가 그렇다는 거죠. 예. 컨센서스도 그렇고 IMF 전망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선진국이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은 7페이지에 보시면은 왼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G4의 성장률은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세계 글로벌 성장률은 올라가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G1하고 2가 미국하고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 성장률 안 좋은 건 아니지만 6.1 정도에서 5. 최근에 컨센은 5.8인데 저희 쪽에서는 한 6% 생각하더라도 빠지는 건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성장률 올해같이 좋게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선진국은 굉장히 완만하게 빠지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글로벌에서 예상하는 거는 미중 무역 분쟁이 그래도 내년에는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중 무역 분쟁 완화에 따라 가지고 글로벌 무역량이 바닥짓고 올라간다면은 결국에는 이머징이 좋은 그림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9페이지에 잠깐 봐주시면요. 9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좀 빼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터키나 베네수엘라 같이 올해 워낙 안 좋았던 애들이 그나마 회복이 됐는데 그 수치가 크게 나오는 거고요. 유럽이 선진국 중에서는 유럽이 그나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 나올 거고, 이머징 중에서는 NIES라는 게 한국이나 뭐 싱가포르, 대만 같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 죽었던 애들이 미중 무역 분쟁 조금 완화되면 올라갈 거고, 인도 괜찮고 거기에 브라질이나 멕시코, 러시아 같이 수출하는 애들이 좀 나쁘지 않겠다라고서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역 분쟁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냐 11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진국하고 이머징이 사실 빠졌다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완만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의 실질 수입 증가율을 보시면요,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이거 빠진 것 때문에 사실은 이머징의 수출의 문제나 아니면은 글로벌 교육력 문제가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반등 찍고 올라가면은 결론적으로는 이머징 경제가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19년에 우리가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글로벌하게 가장 두드러진 거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중국의 실질 수입 감소가 플러스에 살짝 마이너스까지 간 거니까 급격하게 이쪽이 안 좋아진 거네요. 안 좋아졌어요. 투자나 이런 쪽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 내수적인 것들은 선진국이 버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은 내부에서 소비를 올리는 정책이나 아니면은 투자를 올리는 정책들을 썼었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버텼고 이 서로 교역이 나와가지고서는 경제가 올라가는 그림 자체는 조금 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이제 이슈 중에서 요즘에 제일 이제 경제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경제 사이클입니다. 레이트 사이클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유진파마 얘기를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이분이 2013년인가요? 15년인가에 아마 노벨상을 받으셨죠? 2005년인가요? 주가에 거품이 끼었는지 누군가 알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도 없다라는 얘기가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지금 호황기가 몇 개월이 계속돼 왔었기 때문에 빠질 때다.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하는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가 고점이고 주가가 얼마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때다라는 것도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몇 개월이나 지속됐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5페이지 봐주시면은 레이트 사이클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이제 불만인 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레이트 사이클인데 세상의 경제 사이클이라는 거는 주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거에 레이트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냐. 그냥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해놓고 빠지면은, 봐라, 내가 말한 레이트 사이클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사실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해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보고 있는 사이클은 레이트라고 얘기했을 때는, 저희도 10년 사이클에서는 레이트 사이클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이 리커버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2, 3년, 그러니까 3, 4년 주기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경기 바닥권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바닥이고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2, 3년 동안에는 회복되는 구간이 나오는데 그 회복되는 구간에서 내려갈 때는 10년 사이클에 내려가는 구간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보통 얘기하는 경기 침체기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기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21년 후반부에서 2022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뒤로 가야지 경제에서는 조금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17페이지 봐주시면은 이거는 장단기 금리차 사이클인데 이 네모 박스에 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인슈런스 컷을 했던 구간입니다. 왼쪽 위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장단기 금리차가 내려갈 듯 하다가 인슈런스 컷을 해가지고 다시 튕겨서 올라가는 구간들이었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를 내리는 이유가 사실은 이 경제 성장률로 보시면요. 인슈런스 컷을 하기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내려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보험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튀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이 나온 다음에는 보통 한 1년 정도의 구간은 경제 성장률이 플랫하게 위쪽으로 버텨주거나 아니면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는 사이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인슈런스 컷이 멈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뒤쪽에 있는 경제 성장률은 사실은 98년에 보시는 옆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제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장단기 금리 사이클 상으로는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19페이지, 이거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 왜 넣냐면은, IMF에서 한 3년 전에 뜬금없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3년 동안 시장에서 계속해가지고 나오던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뜬금없이 플러킹 시얼이라는 거를 IMF에서 실었습니다. 이르기 시즌은 모르니까. 이게 뭐냐면은 해석을 잘못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위축 구간, 경기 위축 구간이 만약에 왔다라고 하면은 위축된 정도만큼 경기가 다시 확장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이 플러킹 시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경기가 하락한다면은 플러킹이 영어로 원래 무슨 뜻이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긁어내다 따오다 막 이런 뜻인데 이 밑으로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거를 끌어내려 버린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끌어내려간 만큼 결국에는 다시 동일하게 올라간다라는 이론이 플러킹 시열이고요. 그 얘기인 즉슨 사실 경기 침체가 나더라도 그 침체 수준만큼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판단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넣어놓은 이유는 IMF에서 붐앤버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붐앤버스트냐? 20페이지 봐주시면은 저는 이 그림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융 버블이 먼저 나왔다가 버블 사이클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침체 구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금융위기에 계속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예, 근데 이제 볼코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 이후에 생겨가지고 금융 레버리지 크게 안 쓰게 하고 있으니까 한번 크게 레버리지 쓰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사이클이 늘어지는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2018년, 19년이 틀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본 거지. 18, 19년에 저 레버리지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뭐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뷰를 바꿔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는데 사실 보이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뷰를 바꿀 만한 그 여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옆으로 기간이 길어진 게 아니냐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고요. 21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제가 이게 우연히 오타가 났는데 이 2008년에 보시면 서프라임 금융위기 때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9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 완화 쪽으로 이 볼커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부터. 근데 지금 12년째예요. 그렇게 내년이라고 치시면은. 근데 볼커럴은 확실하게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연준에서. 통과가 돼서 사실 그때부터 논의가 됐는데 10년 만에 네, 통과가 지금 된 거예요. 지금 된 거예요. 지금부터 레버리지를 쓴다는 얘기지. 그럼 2020년 1월에 이게 통과된 게 발표가 되고요. 확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2021년 1월에 실제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후년이네. 예, 그래서 제가 버블 국면이 오는 게 내후년 1월 정도, 그러니까 초반이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볼코를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자기 매매 활성화 쪽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 돈이 들어가면서 투자은행들에 의해 가지고 금융시장에 버블이 나오는 구간이 내후년 1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버블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단기로 뽑아내더라고요. 금융시장 버블은. 그래서 한 5, 6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시면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년 21년에 만약에 초반에 버블이 나오면은 후반기쯤부터 조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은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정치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한국 총선도 아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25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무디스 애널리스트계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모델 3개를 가지고 이 포켓북 모델이나 아니면 그 마켓 모델이나 아니면은 실업률 모델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동일하게 분석 결과로는 트럼프가 압승을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게 경제 분석 그 변수들인데, 집어넣는 변수들인데, 이 경제 변수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내주고 있거든요. 경제에 있어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한 구간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경제라고 많이 얘기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나 실업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로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 보통 2개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면 재선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2개가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경제 쪽에서는 트럼프한테 유리하고, 다만 웃기는 게 27페이지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이든이나 워렌이나 아니면 샌더스나 동일하게 트럼프하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패배한다고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심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트럼프한테 조금 불리한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경제로 봤을 땐 트럼프한테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한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실업률이 그렇게 빠질 여지가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를 올리기 위한 정책이 조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게 내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약은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되는데, 이 워렌이나 샌더스나, 이 사람들 되면은
솔직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약세로 간다라고 판단을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선거 얘기는 스킵합시다. 예. 한국 선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은 오히려 32페이지가 더 정치적이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2018년에 메르켈이 그 CDU 당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독일에서 CDU 당수가 메르켈이 아니라 그 아네그라트 크람프 카렌바우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작은 메르켈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메르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2019년에도 독일의 정치적인 방향성이 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독일에서 정당 지지율이 CDU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경선에선 이겼는데 카렌바우어가 그 최근에 있었던 독일 총리 후보 설문조사에서 메르츠가 압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르츠라는 사람은 메르켈하고 거의 앙숙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투자나 아니면은 정부의 재정 수지 확대 쪽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극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독일의 총리가 된다라고 하면 독일의 재정 정책 기조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르켈 임기가 2021년 9월이에요. 그래서 독일 총리 바뀌는 게 내년에는 분명히 레임덕 오거든요. 그러면은 독일 쪽에서는 재정 확대 쪽으로 조금 방향 바뀌면서 유로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는 솔직히 뭐 12월 12일 총선할 때까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가장 최근에 설문조사한 거에서 영국이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EU에 잔류했으면 한다라는 설문이 42%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국민들 생각은 거의 잔류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잔류하게 되면은 보리스 총리는 보수당은 정권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뭐 다시 총선하는 거 아닌가요? 총선이 12월 12일에 있습니다. 아, 맞아. 올해. 근데 아직은 보수당이 높은데 그 보수당이 높은 이유가 이제 보리스 총리를 지지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당이 워낙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보수당이 올라간 것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끝났다라는 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인터미션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이게 보통 그 뮤지컬이나 이런데 1막하고 2막 사이에 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역 협정에서 환율 문제는 조금 마무리 들어가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쉬었다가 이제 지재권 문제 갖고 싸워야죠. 그래서 1막하고 2막 사이에 내년에는 휴식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보통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넘어가는데 39페이지를 하나 제가 추가를 했어요. 뭐냐면은 왜 환율을 미국이 그렇게 붙잡고 늘어지느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국이 환율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했던 최초의 협약이 플라자 합의예요. 87년. 그다음에 87년에 루브르 합의가 또 환율을 가지고선 움직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으니까 88년에 환율 조작국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88년, 89년에 잡아넣었던 게 대만하고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만하고 한국이 변동환율제로 바뀌었고요. 이거를 환율 조작국에 걸리면서 93년, 94년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지정이 됐었는데 그러면서 중국이 계획경제 시스템 공식 환율을 포기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환율 조작국 지정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 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환율 조작국 지정하면서 중국한테 환율 시스템을 한 번 더 변동시키라고 압박을 가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환율을 바꾸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는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얘기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저는 휴식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여튼 결국 이번에 이제 인터미션이 들어간다는 지재권 문제는 이제 사실 패권 문제니까 우리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이슈인 것 같고. 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5년에 플라자 합의 다음에 86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있었잖아요. 86년부터 96년까지 10년을 쌓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그 싸움 안에서 혜택을 받던 나라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반도체 협정이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최근 일본 반도체 건드렸으니까 그때. 그렇죠. 근데 최근에 KDI나 이런 데서 KDI였나요? 그 연구소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나 5G 시장이 오히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무역량이 줄어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갈 거예요. 완화적으로 갈 건데, moderately expansional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완화적으로 가지만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에서의 정책은 좀,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재정정책도 많이 써가지고. 중국은 재정정책은 쓸 여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은 통화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중국은 그런 것 같고.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48페이지에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가 이제 통화정책 관련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브라질이나 인도나 러시아나 멕시코 같은 이머징 국가들은 대응을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이나 영국, 한국, 미국 같은 애들은 여력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대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를 푸는 쪽으로 가는 거라서 일본이나 칠레 같은 애들이 하던 방식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일본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통화를 가지고서 뭔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정을 쓸 수 있는 올림픽 있는 내년이 거의 이제 버텨보기의 마지막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재정 쪽에서는 사실은 늘린다라는 건 맞아요. 51페이지에 봐주시면요. G20 정상회의 정상선언문에서 항상 발표할 때 이제 재정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는 계속 나왔었는데, 2016년부터 시작해서 재정정책, 금융정책, 그 다음에 구조개혁이 모두 통틀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선언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융이나 재정이나 완화적으로 가는 거는 모든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할 것 같은데, 한국의 입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굉장히 이거는 좀 저도 의외였던 거는 뭐냐면요. 이 포럼이 발표된 게 소득성장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주재자가 이제 민주당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은, 한국의 내년이나 장기로 봤을 때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 가지고 지금은 확장 재정하고 확장 통화를 펴야 될 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주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53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표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재정 정책만 늘렸을 때가 점선이에요. 재정 정책만 늘리면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가 않은데, 통화 정책하고 연동을 했을 때 경제 성장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인즉슨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내년에 정부에서 한국은행 쪽에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압박이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차례 최소, 그다음에 두 차례까지도 인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리스크 팩터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랑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은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서 55페이지 뎁부터 합시다. 뎁부터. 55페이지에 봐주시면은 이 말을 넣으면, 이 기예바가 누구냐면은 저 IMF 총재예요. 새로 나오는. 근데 이 둘 다 동일한, 폴크루머는 왜 아시다시피 부채 증가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둘 다 동일하게 얘기 나오기 시작한 게, 기업 부채가 약간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들이 하기 다들 시작했어요. 지금 나오는 게 근데 중국도 다 기업 부채 얘기잖아. 근데 56페이지에 이제 오른쪽 위에 봐주시면요, 저는 중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업 부채 중에서 이제 위기 가능성이 높은 부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국하고 미국에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왜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은 도대체 왜 맨날 중국을 욕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방향성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의 그 리스크가 큰 부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이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 그러니까 유로존 나라들은 위기에서는 많이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위기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동일하게 미국 아니면은 그림자 금융이죠. 이것도 일종의 중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57페이지 봐주시면은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아마 시에로하고 레버리지 론일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론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부도 가능성이 조금 높은 대신에 금리를 많이 받는 채권인데, 하이힐드 일반적인 회사채하고 다른 이유는요, 하이힐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 론이라는 거는 자산 담보를 걸고서는 빌려주는 게 레버리지 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은, 다른 회사를 M&A를 흡수합병을 할 때 그 흡수합병하는 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M&A를 거는 때 많이 쓰는 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도 미국에서 이 론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M&A 건수가 많아지면서 그 M&A를 담보로 해가지고서는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게, 레버리지론 늘리는데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에로라는 거는 이 레버리지 론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를 금융상품을 만들어가지고 팔아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거 두 가지예요. 59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서브프라임이 생겼던 근본적인 원인이 CDO가 늘어나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서들 얘기를 나도 딴 데서도 봤는데, 예. CDO 같은 느낌이라는 거지, 시에러가. 그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요. CDO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급에 대한 한 거에다가 CDS가 다시 한번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잘 안 됐었어요, 이거를. 근데 시에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얘는 자산 담보가 있는 대출에다가 그냥 금융상품으로 여러 개로 쪼개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위험한 거 아니고, 두 번째로는 금융회사가 위험해지는 것보다는 이거는 오히려 그 기업에 못 갚게 되면서 기업이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파산하는 거에 대해서 좀비 기업들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기업이 파산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어도 금융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커버넌트 라이트 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대출을 한 다음에 대출 상환에 대한 책임이나 의무를 좀 낮게 잡아놓은 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61페이지의 왼쪽 차트 봐주시면요. 그 우선 청구 담보하고 그 다음에 커버라이트 론하고 두 개의 평균 회수율이 비슷합니다. 사실은 기업이 대출을 안 갚고 싶어가지고 안 갚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걸 떼어먹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라도 기업이 상환을 할 수 있으면은 상환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대출은 늘어나는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생각보다 이 대출 요건을 막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대출에 대한 요건을 낮춰주는 그림이 많이 나왔다고 심플하게 말하면 것 같아요. 대출이 좀 불안한데, 예. 담보가 확실하니까 담보 처분하면 그렇게 문제 안 된다 이거 아니야. 옛날에 CDO 같은 거는 부동산이면서 담보가 문제됐지만. 근데 이제 마찬가지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보도 문제 생길 거 아니야, 이것도. 담보는 자산이니까요. 자산 가격이 내려가 버리면.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옛날 자산들이 CDO도 결국 자산 가격이 내려가서 문제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CDO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보험이 중간에 안 끼고 있으니까. 60페이지 갖고 얘기를 많이 나올 거니까 상식적으로 좀 예.
시에로그가 뭐의 약자고 예. 이게 SPC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구조를 짜는지를 예. 60페이지 설명이 돼 있거든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자꾸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아까 59페이지에 보면 CDO와 시에로 딱 그려놓으면 그냥 시에로가 엄청 올라온 게 꼭 2006년, 5년, 6년 이때 그렇죠. 모습 같으니까 예. 곧 터진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봅시다. 이것도 알고 나면 별건 아닌데 듣다 보니 리스크 요인으로 많이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그거죠.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트리거로 돼서 뭘 건드릴지 알 수가 있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뭔지 모르는 구간이 조금은 CDO보다는 더 투명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C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요. 자꾸만 이제 왜 도대체 인프라 투자가 그래도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경제 성장은 안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두 가지인데 64페이지에 봐주시면은 감가상각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 너무 내려가가지고 이제 인프라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그 인프라 들어간 것만큼 경제 성장을 못 뽑아낸다라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승수효과가 안 나와서 예, 그렇죠. 경제에 대한 승수효과가 낮아진 거죠. 케인즈에서는 하면은 막 승수효과가 배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은 65페이지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인프라의 핵심은 신규 투자가 아니라 유지 보수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제가 뒤에 가다 설명한 거 아니야, 사실. 60년대도 이랬다고?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요. 한국 SOC 투자를 보시면 한국은 아직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한국도 분명히 승수효과 있는데. 한국은 19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많이 지어졌거든요. 한국은 지금부터 승수 효과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미국을 보시면요. 제가 66페이지에 미국을 넣어놨잖아요. 미국은 한국보다 SOC가 더 빨리 들어갔으니까요. 이 왼쪽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유지 보수 투자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신규 투자, 캐피탈 투자는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유지 보수 투자는 승수효과가 많이 떨어지지? 효과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짓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공장을 유지 보수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가? 예, 다리를 짓는 거에는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망가지게 유지 보수하는 거에는 유지 보수할 때도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을 고용할 거고 원재를 유지 쓰고. 보수를 다리를 짓는 거하고 다리를 고치는 거하고 사람들을 얼마나 고용하느냐의 그 숫자 차이죠. 생각해보시면 한 두세 명만 가가지고서는 여기 고장난 거 없어요 이러면 끝이거든요. 돈은 그만큼 많이 쓰니까 돈을 쓰면 그만큼 예.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돈으로 계산해야지 예. 이게 어떤 일인지 그 차이로 갖고 가는 게 보통은 이제 들어가는 승수 효과니까요. 그러니까 통화도 그렇고 이 어떤 투자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연결이 돼서 몇 바퀴를 도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 초반에 들어가는 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 더군다나 미국 인프라 투자 한다 그러지만 1조 달러 5년 동안 해봤자 액수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너무 그냥 달려왔는데 그냥 나라별로 국가 분석하면서 좀 2부에서 다루도록